박한우라고 합니다. 오늘 달성조립도서가 저번에 처음 왔는데요. 오늘 또 토요일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1시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즐겁고 또 유익한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여기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부터 해서 또 나이 지긋한 또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앉아 계셔서 제가 눈높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야 될지 여러분들의 표정을 한 분씩 봐가면서 적절하게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양대학교에 2003년도에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은 제가 10년 전에 사진입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흰머리가 좀 많아졌고, 여기 사진은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하는 행사에서 제가 초등과했는데 2017년도 사진이에요. 흰머리가 조금씩 이제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빅데이터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례들을 좀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재미없는 것 같으면 저한테 신호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내용을 좀 이렇게 적절히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단어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아시다시피 정말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크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크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많다.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 정의의 가장 핵심인데요.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그래서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중요해?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복잡해졌어.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복잡해졌는데다 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가 너무나 빨리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거. 당장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언제 처음 왔어요? 2008년도에 국내에 아이폰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이폰이. 국내에 2008년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는 PC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PC에서 해방이 되니까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고 친구들한테 포스팅을 올리고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제는 누구나 데이터들을 막 생산하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어떻게 당연히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 또한 그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다양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데이터를 넘어서서 이제는 텍스트에다가 이미지에다가 동영상에다가 비디오에다가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용어에는 크다는 뜻도 있지만 다양하다, 복잡하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것만큼이나. 해석은 누가 하느냐? 바로 저와 같은 이런 사회과학자들이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많아졌는데, 예전에도 데이터가 많았어요. 그럼 과거하고 무엇이 차이가 됐냐?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데이터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데는 제가 석사하면서 공부했던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였냐면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거였어요. 주민등록 번호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앞자리 딱 보면 이 사람의 생년월일을 알 수 있죠. 뒷자리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찰서 여러분 혹시나 갈 일은 없겠지만 경찰서는 딱 보면 출생신고를 어디에 했는지도 알아요. 왜냐하면 뒷자리 번호가 출생신고가 어디에 했는지 그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과거에 공부했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었어요. 구조화. 구조화라는 것은 우리가 엑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이렇게 분류를 바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구조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비구조화 데이터고 비정형화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는 기존에 학교에서 가르쳤던 게 다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다 소용이 없어. 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구조화돼
정화된 데이터를 다루었는 건데 이렇게 막 SNS에 올라오는 포스팅들은 다 비구조화된 거, 비정형화된 데이터들 이런 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박사를 이제 미국에서 했는데 구글이라는 회사가 97년도에 나왔어요. 97년도. 이제 그때 구글이라는 회사가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하고 어떻게 하면 잘 조직하고 분석할지를 생각해 낸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데이터가 정말 많아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PC 사면서 뭐 얘기합니까? 스펙을 얘기해, 스펙을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면 기가바이트냐 메가바이트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10년 전에는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회사 이름이 테라바이트예요. 이 테라바이트라고 여기 돼 있어요. 이 테라바이트는 기가바이트가 1000개가 모이면 테라바이트가 돼요. 이 회사 이름은 왜 테라바이트라고 하냐면 테라바이트 시대는 앞으로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회사 이름 우리는 정말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회사답게 테라바이트라고 회사 이름을 써요.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 외장형 하드라고 하는 거 있죠? 네모로 간다는 거. 그렇죠? 외장형 하드가 테라바이트 대부분 다 갖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불과 10년 전에는 테라바이트라고 회사 이름이 자기들이 빅데이터 처리하는 회사라고 했는데 이제 예전에 그거 불과 몇 년 전에는 테라바이트의 외장형 하드는 크기가 제 여기 손가방의 절반 정도 돼서 외장형 하드를 담고 다니는 가방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렇게 데이터의 단위가 있지. 그리고 컴퓨터도 살 때 이제 메가바이트 얘기 안 하잖아요. 기가바이트 얘기 안 하잖아요. 하드 할 때 테라바이트 얘기하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게 되는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결국은 스마트폰이 있었던 거예요.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막 생산하고 특히나 데이터를 생산하는 그 채널로서 SNS가 있었던 거죠. SNS.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어떤 보도로 이제 이 당시가 2010년에 전후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국내에서 이러한 SNS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러한 그 사례들을 보여주고 그러한 것의 어떤 좀 의미들을 보여주고 그러한 절차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것이 새로운 시장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언론들 그다음에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것이 불과 이 세상에 온 것이 빅데이터라는 용어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언제 등재됐냐 봤더니 2013년도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재된 거죠. 학문에서도 이런 빅데이터 분야가 등장한 게 불과 2010년 전후 12년 이랬어요. 과학동화라고 하는 거, 도서관에도 있는데 이 과학동화라는 게 이제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가방끈이 길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제 과학동화 기자들이 대부분 다 석사 이상이에요. 여기도 2012년도에 여기 특집호를 만들었어요. 데이터, 빅데이터 쪽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경북 경산에 위치한 박한우 영남대 교수의 연구실에는 구석구석 컴퓨터가 숨어있다. 그래서 이제 과학동화에서 이와 같이 이제 경산에 제 연구실까지 오고 해서 10년밖에 되지 않았는 거죠. 이 빅데이터의 시대가. 그래서 이 빅데이터 시대는 결국은 우리들 주변에 이제 와서 우리들이 어떠한 그렇죠 생각들을 하고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지를 다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찾아내고 특히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선거 분석에서 많이 하는 거죠. 선거 분석. 선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후보를 많이 지지한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또한 그 후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후보에 대해서 성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기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과학동화에 제가 깨알 같은 자랑을 하면 과학동화의 문과 교수가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출연하는 건 저 같았다고 얘기하는 문과 교수, 저는 문과거든요. 이공계 교수가 아니라. 자, 그럼 결국은 이 빅데이터 세상을 이렇게 열어놓는 것의 중심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어요. 후반에 누가 시작했을까? 바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시작했어요. 구글이 1997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던 창립자 2명, 레리 페이지 하고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거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냐면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인터넷은 말 그대로 넷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케이블이에요.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관 혹은 전기 케이블처럼요 그냥 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게 물리적인 그런 케이블에다가 정보를 어떻게 보낼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HTML이라고 하는 거예요. HTML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뭡니까? 인터넷에다 적용하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막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마치 정보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 그래서 거미줄을 뜻하는 영어가 웹이죠. 웹. WEB. 웹. 그럼 그게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월드와이드가 전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198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구글이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 2명이 9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에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웹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생각하고 박사과정을 그만두고서 어떻게 97년도에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내용은 구글 북스라고 해가지고 1800년도부터 2019년도 엄청나죠? 1800년도부터 2019년도에 영어책을 다 스캔해서 가지고 있어 구글이. 그럼 이 영어책 속에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셜록 홈즈, 프랭켄슈타인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떻게 출현했는지를 1800년도부터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최근에 언급도가 많이 떨어졌죠. 셜록 홈스하고 프랑켄슈타인을 얘기하는 영어책들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1800년도.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해봤어요.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영어책에서 한국, 중국, 일본은 얼마나 관심사가 있을까 보니까 쭉 관심사들이 1800년도부터 한국, 중국, 일본, 그렇죠? 녹색, 빨간색, 파란색이잖아요. 쭉 가다가 1980년도 쭉 비슷해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 1990년대가 되면서 어떻게 한국하고 일본에 대한 관심사는 뚝 떨어지는데 중국에 대한 관심사는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금융 영어책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프랑스 책도 이렇게 구글이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구글이 데이터들을 다 처리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텍스트 데이터예요. 텍스트 데이터. 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단어잖아.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단어, 사람들의 말이 정말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리고 좀 키한 그러한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가장 많아요.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텍스트 빅데이터에 대해서 또 재밌게 표현했는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어요. JTBC에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혹시 본 사람 있나요? JTBC 끝까지 간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또 지금 연령대분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칭들에서 혹시 김태우라는 가수 알아요? 여기에? 그럼 이 동영상 짧게 한번 보고 가볼게요. 자, 노래방 프로그램인데 빅데이터적인 사고가 들어있어요. 설명을 먼저 하고 가면 빅데이터 사고가 가수가 있어요. 연구자가. 방청객이 있어요. 방청객과 대화를 하면서 이 방청객이 어떤 노래를 가지고 왔지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가사를 보여줄 때 그냥 일반 노래방 프로그램처럼 그냥 가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를 빅데이터적인 알고리즘에 따라서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 감을 보셨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들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데이터인 거죠, 데이터. 그렇죠? 이 데이터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가지고 왔는지를 이제 연구자가 혹은 데이터 분석가가 찾아야 되는 거죠. 찾으면서 거기에서 의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텍스트 분석을 해가지고 단어 구름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 의미들을 찾는 것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의미와 가치들을 이제 찾는 것이 이제 중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빅데이터에서는 이렇게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그러한 의미와 가치들을 어디에서 찾는가 봤더니만 이제는 크게 6개로 찾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에서 홈페이지들을 막 이제 수집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 정보. 이 검색 정보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달성군 도서관에 오늘 처음 왔는데 이 달성군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뭐 해야죠?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이 있으면 검색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목이 약간 따끔따끔한데 어디 가세요? 또 포털에 가가지고 검색부터 하세요. 이 검색이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큰 선거에서는 거의 이 검색 데이터가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사람들이 SNS에다가 뭔가 올리잖아요. 자, 크라우드 소싱은 뭐냐면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북대구 IC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저쪽에 칠곡 쪽으로 가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우회전해서 타야 되잖아요. 북대구 IC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옆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깜빡이 안 킨 것 때문에 다 테러공이 날아온 거야. 그럼 누가 신고했을까요? 뒤에 있는 누군가 신고한 거죠. 그게 크라우드 소싱이에요. 크라우드가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소싱은 정보원이야. 그래서 우선은 누군가가 사진 찍어가지고 정보원이 돼서 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빅데이터, 크라우드 소싱. 우리 영남대학교 학생들이 코로나의 체온에 대해서 학교에서 다 조사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앱에 접속해서 알아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이게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이 크라우드 소싱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빅데이터가 등재되던 2013년도에 같이 등재됐어요. 그만큼 이렇게 빅데이터를 보여주는데 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용카드 데이터, 이 거래 데이터는 예전에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 수수료 가지고 사실은 먹고 살았어요. 그러는 이 신용카드 회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수수료보다 더 좋은 수익처가 생긴 거야. 이 신용카드 가지고 온 것들이 해당 상권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자기들이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 데이터 누가 살까요? 지자체 같은 데 사요. 저 같은 연구자들도 삽니다. 저 같은 연구자들도 근데 사고 싶은데 걔네들이 최소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 하던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한카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거든요. 근데 신한카드가 성공을 하니까 이거 다른 카드 회사들이 이게 데이터가 되면서 판매가 되고 이거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로는 예컨대 우리 ATM 가운데 은행에 상관없이 현금 찾을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회사가 지금 후발주자로 하고 있고 그 거래 데이터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모바일 신호는 뭐 집회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몇 명 왔니, 몇 명 안 왔니, 막 언론하고 해당 정당에서 얘기한 거 다 틀리는데 모바일 신호를 하면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지금 또 모바일 신호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이 2010년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를 데이터로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질 않았고 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 소위 얘기하는 그 이용 사례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니까 완전히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데이터의 출처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모바일 신호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전 세계적으로는 전염병이 돌거나 재난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아무도 안 살고 있다고 해서 적십자에서 구호 물품을 안 보냈어요. 그런데 모바일 신호가 거기서 잡히는 거예요.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특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그 빅데이터는
정치 분야에서 많이 언급이 됐어요. 특히나 여론조사와 비교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이에요. 뉴욕타임스예요. 뉴욕타임스. 이게 누구죠, 이 사람? 미국 대통령 이번에 졌는 사람인데 트럼프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는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와이프한테 뭡니까 이겼었잖아. 근데 뉴욕타임스에서 여론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선거에서 무려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이길 확률이 85%나 많다고 했어요. 뉴욕타임스 전 세계적인 신문에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왜 이겼을까 봤더니만 이거는 뭐냐? 구글에서 사람들이 검색한 데이터예요. 검색한 데이터. 뭘 검색했을까?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뭐냐면은 백인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뭐죠? 인종차별적인 거잖아.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많이 검색한 지역이. 그 다음에 트럼프가 실제로 투표를 많이 얻은 지역에 두 개를 겹쳐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예전에 촛불 집회에 관계해가지고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지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색을 했는 빈도가 지역마다 틀립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홍준표 씨에 대한 검색량이 우리 영남 지역에 특히나 더 많았었어요. 이게 검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일부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구글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에서 사람들이 뭐를 검색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시경, 파란 색깔, 연중 계속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검진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연말에 가까우니까 폭증이에요. 왜? 연말 가기 전에 검진을 해야지.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건강보험검진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글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또 구글이라는 데이터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지역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또 보여줘요. 이렇다 보니까 이 구글이라는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유용할 때가 많아요.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비교를 이제 많이 특히 하는데 여론조사가 왜 틀린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가면 여론조사는 193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때는 되게 정확했었어요. 근데 정확했는 것이 여론조사의 기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못했어. 분석하는 기법. 그럼 왜 정확해졌을까요? 왜 정확해?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1930년대에 우리 박성태 여기 나이로비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넥타이를 정말 이제 좋은 걸 메고 오셨는데 멋진 넥타이였는데 이 넥타이 만든 회사가 1930년대에 우리 박성태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해. 그래서 넥타이를 구매하셨는 고객님 이 넥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품평을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이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해? 야, 이 넥타이 사는 사람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전화를 해? 난 정말 영광스러워. 그래서 이 넥타이에 대해서 자기가 품평을 막 해주겠죠. 지금 이 전화 한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론조사 회사입니다. 넥타이에 대해서 품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끊어버리겠죠. 바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분석 기법이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품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대표, 여러분들 보세요. 대표나 출구조사 왜 틀리겠어요? 일단 다가서면 사람들은 인상 찡그리잖아요. 인상 찡그리면서 누구 찍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일부러 다른 사람 찍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품질의 문제예요. 또한 여론조사 회사들은 각 연령층마다 그렇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 풀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대 여성은 10명을 받아야 되고 60대 그렇죠? 여성은 우리가 5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60대 여성인데 60대 여성을 5명 다 찬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20대라고 버튼을 누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뭡니까? 내가 수당을 받아서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론조사의 기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하는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검색 좀 앞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거 트럼프로 싫어하니까 트럼프하고 안 맞는 그런 단어들을 막 검색해야지. 밤새도록 막 검색하고 있겠어요. 한 개는 검색할 수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품질이 이렇게 해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보다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더 많이 신뢰를 하게 된 거예요.